요즘 우크라이나 사태가 1936년의 스페인 내전과 닮았다는 얘기가 참 많죠.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알파벳 Z자의 표식이 자동차나 전광판 아니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히틀러 시대 때 나치의 갈고리 십자가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처럼 말이죠. 온고이지신이라고 하죠.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스페인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샤프슈터 박문아님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말대로 스페인 내전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어. 이수가 먼저 스페인 내전이 왜 생긴 건지 경위를 좀 먼저 설명을 해봐. 스페인 내전의 발단은 1936년 2월 스페인 총선거였죠. 당시 좌파인 인민전선 내각이 성립이 되었는데 최고의 파시스트였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군부의 실세였던 우파 프랑코 장군을 지원을 하면서 내전이 시작이 됐어요. 우파하고 좌파하고 남자와 여자처럼 정말 둘 다 필요한 건데 극우나 극좌로 가면 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치. 아무튼 그 당시 소련이었지, 러시아가 아니었고. 소련이 좌파 정권을 돕게 되고, 그리고 극우 정권이었던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하고 독일이었는데 사실은 프랑코 장군은 극우는 아니었거든. 우파 정권을 돕게 된 거야. 이 전쟁이 정말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거든. 대략 한 3년 정도 끌었는데 우와 좌 간의 피 말리는 전투가 지속됐어. 결국은 프랑코 장군의 승리로 귀결되었지. 어쨌거나 인민전선이라는 거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였잖아. 그거를 파시스트의 지원을 받은 군부가 무너뜨린 거고. 모양은 그렇지. 그렇지.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이 스페인에서도 이미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선진국이라고 해서 과거엔 다 선진국은 아니었으니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알지, 해밍웨이. 알지, 해밍웨이가. 그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도 사실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썼던 글이야. 그게 이제 수많은 영화나 연극의 소재로 쓰이기도 했었지. 당시 스페인 전쟁에는 정말 유명한 대문호 같은 사람들, 조지 오웰이라든지 생텍쥐페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참전을 했어. 당시에 스페인에 자발적으로 의용군에 지원했던 사람이 무려 53개국에서 3만 5천 명이나 지원을 했다는 거지. 이유는 그래, 이수 말대로 국민들이 뽑았잖아. 이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출된 내각을 쿠데타로 전복시킨 거잖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자발적 외국인 의용군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 영국 공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들이 150명 정도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떠났다는 기사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3천여 명 이상의 전직 군인들이 또 우크라이나로 떠났다는 기사가 또 있었고, 일본에서도 자위대 출신 70여 명이 또 지원을 했고,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이근 전 대위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떠났다는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러시아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는 포로가 아니라 형사범으로 처벌을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웃기지 않냐? 또 러시아도 시리아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받았죠. 했었거든. 근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형사범 아니고 항상 내 옷에 묻은 건 괜찮고 남 옷에 묻은 건 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 그렇지. 아무튼 사람 목숨은 하나인데 그 목숨을 내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존경스럽지.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도 용병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200 주기로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미 지금 명분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 오래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무튼 우크라이나는 외국에서 의용군만 가는 게 아니야. 외국에 거주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 6만 6천 명 정도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되돌아왔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 생각은 어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빠랑 초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이걸 얘기를 했을 때 푸틴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맞았는데, 푸틴이 돈바스 지역에 국한된 전쟁을 통해서, 국지전을 통해서 실익을 추구를 할 것이다. 요거는 틀렸다는 부끄러워. 요거는 틀렸는데, 물론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잘 기억한다 너. 그런 건 좀 빼놓지. 그 당시에 푸틴의 생각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만약에 푸틴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만약에 푸틴이 정말 돈바스 지역만 한정해서 공격을 했다면 명분도 가져갔을 거고, 국민들로부터 거의 영웅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어.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다들. 근데 지금은 너무 욕심을 내는 바람에
지금 뭐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어. 코너에 몰린 것 같다고 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그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의 FSB 러시아의 정보기관이지. 옛날 KGB. 거기서 이제 내부 고발자가 보내왔다는 어떤 서한에 따르면 내가 그걸 가지고 왔거든.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가 보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사자가 이미 10,000명을 넘었을 수 있지만 통신이 끊긴 탓에 러시아 정부조차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와 관련해 FSB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방의 초고강도 제재에 대응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다. 대체로 볼 때 러시아는 출구가 없는 상황이며 승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패배만 남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 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다. 올 6월이 잠정적 데드라인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2차 대전기인 1943년에서 44년에 독일과 같다. 이렇게 서한을 보내왔어요. 하얀 건 글씨 같고 검은 건 화면 같은데 너희도 이 기사 봤구나. 근데 이 기사가 정확하게 정말 그 FSB에서 나온 그런 기사인지 그건 확인이 안 돼.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건 분명히 맞는데 확인은 안 돼. 그 서한에는 6월 달이 고비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병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3주가 고비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사실 많아.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핵전쟁, 뭐 그게 전술핵이 됐든 진짜 핵이 됐든 하여튼 핵전쟁 가능성을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푸틴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해지고 있어? 그럼 너도 불행해져야지. 실제로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어. 푸틴이 유럽 최대 원전 거기다 미사일을 쏜 거야. 이수 체르노빌 원전 알지? 알지. 죽음의 땅 체르노빌. 키예프 북쪽에 있어. 우크라이나 대표랑 러시아 대표가 최근에 협상하려고 그쪽 주변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그럼 생각해봐. 그 체르노빌 원전보다도 이게 엄청 더 크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는 곡창지대야.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땅은 2만 년 동안 죽음의 땅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그래서 밀 가격이 최근에 계속 상한가 치면서 상승을 한 거군요. 그렇지. 거의 일주일 상한가 쳤을걸? 근데 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달러가 오르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브라질의 해알화가 상승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뭐 상품 통화. 그치. 상품 통화니까 올라가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근데 왜 중국의 위안화가 오르는지가 살짝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무조건 수급적 요인이 일단 90%라고 보면 돼. 누군가가 사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 러시아가 뭘 많이 가지고 있을까? 달러를 가지고 있겠지. 이걸 가지고 지금 위안화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국부펀드도 있어. 기름 팔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국부펀드도 지금 위안화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지.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이 약 한 800억 달러 그리고 국부펀드가 약 한 600억 달러 정도를 위안화로 지금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난번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뭐 나는 미국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미국이 더 얻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특히나 이제 유럽권에 대한 영향력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 또 그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이쪽은 거의 막 조바심을 내고 있는 정도라고. 당연하지. 지금 뭐 사실 우크라이나는 중립지대로 하자라고 해서 인정을 해줬었잖아. 근데 러시아가 딱 들어왔어. 근데 거기는 지금 나토 가입국도 아니고 유로도 아니고 그지 불안하지 않겠니? 무섭지. 원래 거기 러시아 땅이었으니 소련 땅이었으니까. 라트비아 외무장관이 얼마 전에 블린컨 국무장관을 만나서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라트비아에 미군이 영구 주둔해달라. 미군이 들어와 있으면 못 들어오니까 영구 주둔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향력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미국이 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이 10만 명이 넘었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 면에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말이야 미국의 이익은 정말 다른 곳에 있어. 이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특징을 알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채무자가 유리해, 채권자가 유리해. 채무자. 그래.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규모가 큰 채무자가 누구라고 생각해? 당연히 미국 연방 정부 쪽이지 않을까?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고 뭐 부족하면 찍어내고 풀고 찍어내고 하면 되는 곳이 거기니까. 그렇지. 가장 빚을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은 연방 정부한테 유리하다는 말을 하려고. 그렇지. 미국 연방 정부. 결국에는. 그런데 그냥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누굴 욕할까?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공급망 충격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서 대충 떼웠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부터 물가 오르는 건 누구 때문일 것 같아? 러시아. 또
푸틴, 러시아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푸틴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니? 우리 이수는 내가 쓴 책에 희생양이라는 얘기 알지? 희생양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정말 그럴싸해야 돼. 지금까지는 뭐 공급망 충격 이거 와닿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푸틴이라면 지금 뭐 곡물값도 엄청 아까도 얘기했잖아. 밀가격이 뭐 일주일 내내 상한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고 지적질을 할 수가 있는 러시아 푸틴. 그렇지, 러시아 푸틴. 그 굉장한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채 탕감의 이익도 있어.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부채는, 정부 부채는 GDP 대비 한 56, 7% 정도에서 있었거든. 근데 요번에 이제 바이러스 쇼크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 GDP 대비 100%가 넘었었어. 정부 부채가. 자, 부채가 많아졌어. 여기서 물가가 올랐어. 어떤 문제가 생겨? 부채 탕감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미국의 GDP 대비 약 한 3.3% 정도의 부채 탕감이 있었다라는 거지. 아니, 현실적인 이익이야 이거는. 국제 정세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정말 복잡하고 머리가 참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사에 올라오는 사진만 봐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는 와중에도 죽고 또 그 한 사람마다 사연이 또 있잖아. 그것도 그렇지.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전쟁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